법령은 행정법 총론에서 우리 배운 그 학문상의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행정법에서 법규명령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들어봤다고 써주세요. 네, 안 들어보셨어요? 시험 보신 분들. 조달청 예규 훈련 고시 지침 이런 거를 들어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행정규칙이라고 그래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여러분들 공부할 때 다 많이 들었죠?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행정법이 이론이 뭐 어디서 이렇게 뭐 외국의 법을 연구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거니까 이게 이제 거의 같은 말로 써요. 같은 말이라고 그냥 거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법령이라고 공무원들을 우리는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행정기본법도 보면 아까 봤지만 이거를 법령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예규훈련 고시지침 이런 거를 행정규칙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었잖아요. 이렇게 선을 여기다 걷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법규명령 이렇게 하는데, 이 법령,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판례에도 그런 문구가 앞 시간에 좀 있었는데,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거에 관한 사항,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뭐냐, 법규명령은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대외 구속력. 이 대외적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 그리고 또 어디? 특히 대표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령은 이제 특히 이제 법률만 놓고 보면, 법률은 국회가 만들잖아요. 3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국회가 만들어서 정부는 법률에 따라서, 정부는 조달청 같은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자,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률만 먼저 얘기한다면 법원도 구속하죠. 이제 국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법원도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이렇게는 시행령 시행규칙도 이제 법원이 따라야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대외적 구속력. 이거 여러분들 판례에서 엄청 많이 봤을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막 거의 외우다시피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교 대조한다고 그랬죠, 맨날. 법규명령은 이래요. 그럼 행정규칙은 어떨까요? 행정규칙의 개념, 가장 큰 특징, 국민의 권익과 의무에 상관없는 사항, 이거와 관련이 없는 사항,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사항, 구속력이 없는 거. 그리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조달청 같은 행정청 내부의 절차, 이런 것 등을 규율한 매뉴얼이잖아요. 내부 절차 등을 규율한 매뉴얼일 뿐이잖아요. 네. 대외적 구속력도 없고,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냥 딱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법규명령 이 개념 이거예요. 그리고 행정규칙 개념이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판례 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문제는 복잡한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나눠놓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왜 복잡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할 때 법규명령적 행정규칙, 무슨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럼 판례 판례 구분도 안 되잖아요. 그냥 외웠잖아. 그죠? 기억나세요? 저희도 다 외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이제 기준을 이렇게 딱 잘라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어떤 거는 예규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게 시행규칙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막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또 만드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리고 시행규칙에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고시에 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규명령 성질의 법규명령적인 형식은 행정규칙인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야. 법원도 구속하는 사항이 이러면은 막 이거 행정규칙에 있지만 이걸 막 시행령처럼
보고 그렇게 효력을 인정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있다. 용어를 이렇게 쓰고 이게 비슷한 용어구나. 근데 판례는 또 우리 현실적으로 법을 깔끔하게 못 만드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조달청의 어떤 예규 훈련 고시 지침도 좀 그래요. 왜냐면 조달청이 요것들 가지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잘 보면 법령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업무할 때 딱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여러분 저기 시험도 치셨으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딱 머릿속에 딱 정리해놓고 일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렇고 요것도 하나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공무원이니까 이거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이거 모르는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네. 법제처에서 누가 와서 강의하면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실 텐데 모르겠습니다. 법률은 누가 만들 수 있나? 정부에서 우리 아까 저기 뭡니까? 국가계약법 보면 제가 국가계약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라고 거기 딱 보여줬잖아요. 거기 써 있었잖아요. 조달청이랑 기재부 써 있었던 거 봤어요? 그러니까 조달청이랑 기재부가 실제 그걸 집행하고 정부 법률안을 만들면 그거를 국회에다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실제 이제 논의해서 통과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법령, 특히 이제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정부 부처라고 하잖아. 부처가 갖고 있어요. 정부 부처가 이 권한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는 처는 못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부처라고 했잖아요. 청 이렇게 있잖아요. 자, 기재부 무슨 행안부 이런 데가 부잖아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다 부잖아요. 법제처 이런 데가 처잖아요. 청, 조달청,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이런 데가 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합쳐서 부처청이라고 하고 그냥 이거 떼고 정부부처라고도 하고 이거를 또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죠. 이 법률상 용어로는 법률의 정부조직법 같은 데 보면 정확히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청을 이제 같이 의미하고 정부부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국가계약법 보면 기재부 있잖아요. 기재부가 있고 기재부 산하에 조달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은 조달청이랑 기재부랑 이제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법률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거는 기재부 장관, 조달청장 명의로 이제 만들지는 못하고 기재부 장관이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랑 총리랑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국무위원만 들어가는데 그게 장관들이거든요. 장관들이 국무위원이니까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의 장관들, 주로는 다 부의 장관들, 이 처도 없고 보통은 다 부의 장관들이니까 기재부, 무슨 법무부 이런 장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을 개정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의견 내서 기재부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긴 하지만 실제 이제 명의는 기재부 명의로 이렇게 국무회의 올라가고 국회로 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 산하에 관세청, 조달청, 국세청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부처청이 이렇게 있고, 자, 말씀드린 대로 부가 법령을 발령할 권한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부의 장관이. 자, 그러면은 처는 어떡하냐? 법제처 같은 데는 뭐냐? 처는 법제처 있죠. 또 여러분 처 아는 거 있으세요? 처 아는 거 있으세요? 아시면 써보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또 뭐 있죠? 공수처도 있죠. 뭐 있을까? 근데 원래 처는 뭐냐면 원래 처는 이런 거는 사실 원래 처가 아니에요. 원래 처는 어떤 거냐면 회사로 치면 스텝 조직한테 처를 붙였어요. 그래서 기재부한테 지금 합쳐져 버린 옛날에 기획예산처, 옛날에 같으면 예산처나 아니면 행안부에 합쳐진 총무처, 이게 진짜 옛날 부처들인데 인사혁신처 좋아요. 오은주 최찬주 선생님 인사혁신처 좋습니다. 인사혁신처 뭐예요? 인사 업무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이게 뭐냐면 법제팀, 예산팀, 총무팀, 인사팀이에요. 회사는 원래 업무를 어떻게 해요? 상사 회사다 그러면은 영업하는 게 본래 업무잖아요. 영업팀이 아니고 서브 조직, 스텝 조직인 거예요. 법무를 도와주고 예산해주고
인사해주고 총무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부 조직이 원래 철을 붙이는 거는 저런 거를 철을 붙여야 되는데 요즘 조금 이걸 넘어서 가지고 죄송해요. 이렇게 실제 업무를 하는, 실제 국민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뭐 식품의약품 안전정책을 한다든가 공직자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다가 이제 철을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름이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꼭 부가 가장 크고 처가 중간이고 청이 가장 작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원칙대로 쓰면 좋지 않을까?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처도 그래서요. 처도 법률을 못 만들어요. 처도 법률을 못 만들어요. 인사처도 법률을 못 만들고 여기는 누가 법률을 만들 수 있느냐? 다 총리 산하거든요. 국무총리 산하. 그래서 국무총리의 이름으로 법률이나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거 만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처청, 네. 그 권한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도 공무원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이시니까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누가 이렇게 정리해서 딱 교재로 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거 제 써 있는 걸 잘 못 봐가지고 네. 법제처 강사가 또 오시면 잘 배우시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울게요. 네. 자, 이거 행정소송, 행정법 이거 배우는데 자, 여러분 행정법 총론 배웠잖아요. 행정법 총론 배웠는데 제가 지금 막 부처청 얘기하고 뭐 법규명령 행정규칙 얘기하고 이런 거 다 정부조직법에 다 있는 부처청은 정부조직법에 있는 개념이니까 다 행정법이죠 사실. 행정법이 범위가 엄청 넓죠. 행정법은 여러분 왜 있을까요? 행정법 왜 있는지 뭐 채팅창에 뭐 한번 써주셔도 되고. 행정법 왜 있습니까? 행정법 왜 있을까요? 이거 제가 항상 질문하는데. 행정소송법은 또 왜 있을까요? 뭐 같은 질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왜 있냐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 법치행정인 건데 결국 거기서 다 오는 건데 이게 법치주의가 있어요. 법치주의라는 거는 또 쓸까요? 이거 쓰니까 괜찮네. 제 말로 설명하는 것 같아. 법치주의잖아요. 우리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치가 아니에요. 사람이 권력자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권력을 행사할 때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그래서 국가 권력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3권이 분립되잖아요. 권력 분립 원칙. 그래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권을 분립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법률을 만들고 입법부가 만든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 법치 행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법치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부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사법부도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네, 그래서 사법부를 독립시켜주고 독립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고 입법 특히 행정부에서 독립해서 법관들이 독립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가 볼 때 법에 따라서 행정을 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그게 행정소송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처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이니까 처분 업무를 이렇게 하면 그거를 법원이 봤을 때 조달청장이 여러분들이 조달청장이 이름으로 이제 일을 할 테니까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조달청장이 이 처분을 적법하게 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행정재판이죠. 여러분들이 처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처분 행정행위 거의 같은 말 공권력 행사 뭐 행정행위랑 거의 같은 말 더 넓긴 하죠. 공권력 행사라는 말이. 자, 그런 행정행위나 처분을 포함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자,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기본권을 최대 보장하려는 원칙을 실현한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다 법치주의랑 연결돼요. 여러분 법치주의는 왜 이렇게 하나요? 법에 의한 통제를 왜 국가 권력을 법을 가지고 통제를 하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아까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법률로 만들어야잖아요. 국민의 권리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그런 것들은 법률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만 국민의 인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의 개념이 뭐냐면, 헌법의 개념은 딱 두 가지가 있어야 헌법이 돼요. 헌법에는 인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구조, 통치구조라는 국가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에서 만든 경국대전, 조선 성종 때 조선의 어떤 체계,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조선의 국가구조를 이제 집대성한 성종 때 경국대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경국대전은 우리가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헌법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통치구조도 들어가야 되지만 국민의 인권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있어야 근대 이후에 현대 헌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이 있고,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이 헌법의 인권,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법률로 내려오면 그게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여기 좀 보면 행정소송은 헌법을 이제 구체화한 법이 행정법이니까,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 정부 공무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법원이 독립해서, 사법부가 삼권 분립이 돼서 독립해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가 처분을 잘했는지, 법에 적법하게 했는지 사법부가 한번 통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행정소송. 됐죠? 네. 이게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상권이 이제 이렇게 분립돼 있고, 네. 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법부에서 행정소송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이게 이제 본질적이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행정소송 위주로 지금 이 시간 좀, 남은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2시 40분부터 시작했죠? 2시 40분부터 시작했죠? 네. 자, 그래서 행정소송의 특징이 있는데,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은 좀 아까 우리 재판받던 민사소송이나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좀 넘어가죠. 넘어가고 좀 더 중요한 거, 좀 더 소송 재판에 관한 거 좀 설명하고, 시간 나오면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나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일단은 이거부터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으니까, 민사소송이랑 행정소송이랑 이렇게 일단 구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자, 그래서 행정소송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대법원 이런 거 있잖아요. 판례 번호, 그거 어떻게 읽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자, 봅시다. 행정소송에서는 1심을 이제 9를 붙여요. 9. 1심 9. 그리고 행정소송 2심은 우리나라 이제 3심제니까 2심은 누를 붙여요. 3심은 두를 붙여요. 네, 그래서 행정소송 1심 이렇게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붙이고 2024 9 땡땡땡 이렇게. 그리고 민사는 뭘 붙이냐면 1심은 가를 붙여요. 2심은 나, 3심은 다. 그래서 구, 누, 두, 가나다 이런 걸 보면 이게 민사의 1심이구나, 행정의 2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고, 노, 도 이렇게 붙여요. 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접수되는 번호를 붙입니다. 2024 120, 1, 2, 3 그러면 123번째로 아마 그 법원에 접수된 이제 사건의 접수 번호를 붙이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구하고 단 붙이고 합 붙였잖아요. 1심인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까 재판부가 단독 재판부랑 합의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부, 3명의 판사가 하는 재판은 합을 붙이고 1명의 판사가 하는 재판은 단을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심이 단독 재판부냐 합의 재판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요. 자, 2심은 누를 붙여요. 3심은 두를 붙이고, 네, 말씀드렸고, 여기는 다 합의부니까, 당연히 합의부니까 그렇게 합니다. 합자, 단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자, 민사소송 가나다 붙인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단, 가합은 이제 알겠잖아요? 근데 가소는 또 뭐지? 이렇게 있어요. 민사소송은 이제 돈에 관련된 소송이니까, 워낙 이제 소송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소송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 청구금액 기준으로 보통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는 소액 사건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가소 이렇게 붙여가지고 별도로 소액 단독 재판부에다 이제 사건을 한 명의 판사, 뭐 소액 단독도 여러, 중앙 같은 경우는 소액 단독도 엄청 판사들이 다 이제 여러 명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소액 재판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가소 이렇게 붙입니다. 참고로 참고로 이제 보시고 그리고 요거 네,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그 행정소송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뭐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자, 이 행정소송의 종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는 항고소송 지금도 말이 확확 안 와요. 네, 안 오는데 자, 요렇게 좀 봅시다. 이게 조금 그나마 나을지 모르겠는데 항고소송의 또 종류는 어떠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어려운 말 할 때는 제가 항상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잖아요.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것 처분,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 계약,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것 취소소송. 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취소소송? 처분 취소소송. 처분을 국민들이 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잖아요.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처분 취소소송. 면직이 당했다. 내가 직을 면했다. 퇴직 뭐 해고를 당했다. 그 사기업으로 치면 면직 처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직 처분 취소소송, 해임 처분 취소소송, 뭐 파면 처분 취소소송, 징계 처분 취소소송,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뭐 이렇게 네, 어떤 이제 처분에 대해서 그 취소소송을 거는 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자, 행정소송,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취소소송 이렇게 머리에 딱 넣어놓으면 되니까. 자, 두 번째로 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아까 뭐 우리 민법 할 때 그때 뭐 103조 뭐 반사의 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 그리고 10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비진의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 108조 1항에 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법도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취소와 무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이 무효되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 총론 시간에 그거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취소와 무효의 구별 기준 이거 엄청 배웠잖아. 그래서 통설 판례 뭐예요? 통설 판례 뭐예요? 한번 써보실래요? 처분과 무효의 구별 기준 통설 판례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면 써보세요. 통설 판례 어떻게 구별합니까? 취소와 무효 행정법에서 중대명백설 김동건 선생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공부 너무 열심히 하셨네. 네 정답입니다. 중대명백설이잖아요. 중대명백설이 뭐예요? 처분에 대한 하자 공무원이 처분을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 처분이 잘못됐어. 잘못이라는 게 뭐예요? 하자 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처분의 하자나 흠이 정말 중대하게 큰 하자고 그리고 명백한 하자일 때 그때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대하고 명백이잖아요. 이게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 중대한 하자긴 한데 명백하지 않다. 명백한 하자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은 좀 사소한 하자다. 이러면 이제 중대하지 않거나 이제 명백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또 취소 사유가 안 되는 그냥 사소한 하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하고 명백해야 그래야 무효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소송에서는 어떠냐면 그냥 일단 취소 소송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일단 취소 소송 이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이 이제 먼저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중대하고 명백해야 되니까 그 사실 되게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뭐 진짜 그 처분의 잘못을 중대하고 그러면서 명백한 잘못 이렇게 하기는 사실 또 쉽진 않으니까 보통 이제 취소 소송으로 많이 겁니다. 그 소송을 걸 때.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소송이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어렵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지금 보면은 취소 확인 소송 아니잖아요. 무효 확인 소송이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어려운 민소법의 용어인데 확인 소송이에요. 두 개는 확인 소송. 그러니까 무효는 원래부터 무효니까 법원이 그냥 확인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확인이란 말이 붙는데 그래서 부작위 위법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처분을 안 해줬다. 그래서 그 안 해준 거. 이제 어쨌든 행정청이 뭔 처분을 하는 거 그거는 작위잖아요. 작위. 예,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거에 작위의 처분이 취소 사유가 있다, 하자 사유가 무효 사유가 있다. 이거는 작위인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작위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위법하다 이걸 확인하는 게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땅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땅이 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시골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도로가 나요. 그래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수용을 해요.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자, 그럴 때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상금이 시가보다 너무 적게 나와. 우리 너무 억울해요. 이 땅이 강제 수용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금이 너무 적어. 소송하는 거죠. 보상금 증액 소송. 이런 게 이제 당사자 소송입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그래서 처분들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보면 처분들 이렇게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여러 처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처분들 여기 이제 있고.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네, 많이 있네요. 개념들이 많이 있네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개념이니까 설명하겠습니다. 빨리. 자. 아까 우리 영상 봤잖아요. 영상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라 그래요. 소송을 당한 사람 피고라 그래요. 자, 근데 CF 참고돼가지고 피고인 있어요.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소송을 당한 사람, 처벌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피고인이에요. 형사소송에서만 피고인, 검사와 피고인. 원고 피고가 아니고 형사소송에는 검사와 피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다르다. 검사, 피고인. 그때만 다르고 민사, 행정, 가사에서는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형사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자, 참가인, 선정 당사자 이런 당사자도 있는데 참가인은 뭐냐면 아주 대표적인 경우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보조 참가 이런 거 있어요. 보조 참가. 예를 들면은 행정소송에서 이제 취소 소송을 했는데 근데 그 처분이 이제 취소가 되면 그러면 어떤 기업한테 더 불리하게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기업도 그 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의 결론이 그 기업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소송을 피고 이제 그 이해관계가 있다. 근데 피고 쪽에 이해관계가 있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통지를 해줘가지고 너 참가할래? 이 소송에? 할 수 있는 참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피고의 보조 참가인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참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참가 제도 중에 보조 참가 이거 진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정 당사자도 있는데 선정 당사자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임금 청구를 해요. 근데 한 회사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100명이에요. 100명 원고들이 100명인 거죠. 자, 그럴 때 원고들이 이제 100명이다. 그러면은 100명이 다 재판에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 재판정에 앉을 자리도 없고. 자, 그러니까 대표자를 한 명 정해요. 그게 선정 당사자 제도예요. 그래서 대표자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송 요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송을 이제 본안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제 이 처분이 실제 취소될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실제 판단하기 그 전에 본안 전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 관할이 맞냐, 법원 관할이 맞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될 것이 맞냐, 다른 지방법원에 제기돼야 되는데 그 관할이 맞느냐, 그리고 어떤 민원인이 원고가 조달청장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보니까 조달청장한테 제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 청한테 제기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무슨 도로공사한테 제기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피고가 당사자 적격, 피고 적격이 피고를 이제 잘못 쓴 거죠. 그럴 때 이거는 이 소송은 조달청장한테 제기할 게 아니다. 각하해달라.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의 관할이 잘못됐거나 피고를 잘못 잡았거나 혹은 또 처분이 아닌 경우 그래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돼서 취소소송 같은 행정소송을 하려면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이런 걸 하려면 처분이어야 돼요.
근데 처분이어야 되는데 처분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달청에서 그냥 법령 그 유권 해석을 한 경우, 혹은 법제처에서 그냥 유권 해석만 그냥 한 경우, 그런 거는 그 처분으로 법원이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닌 경우는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 이거는 본안 전에 판단해서 그냥 각하합니다. 그냥 패소해. 그냥 원고 패소. 내용이 위법하냐 자체를 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안에 이 소송 요건들의 문제가 없다면 그때는 이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그때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법원에서 결론을 내린다. 이거를 본안 재판에 있어서 결론을 내리는 걸, 그걸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참고 표시돼 있죠. 참고 표시. 결정 있어요. 결정. 결정은 뭐냐면, 결정은 이것도 판사가 하는 건데 판결이 아니고, 결정이 뭐냐면, 결정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압류,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로자 100명이 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임금을 못 받았다, 월급을 못 받았다 해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민사소송인데, 근데 회사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사용하는 그 은행 계좌, 회사들도 이제 계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돈을 뭐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거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회사가 이제 다른 데다 써버리기 전에 뭐를 하냐면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를 거는 거예요. 미리 이제 그 소송, 본안 소송, 임금 청구 소송을 하면 막 1년, 2년도 갈 수 있으니까 그동안 회사가 그 계좌에 있는 돈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임금을 나중에 판결을 이겼어도 임금을 실제 갖고 그 승소한 금액을 압류나 이런 걸 해서 못하니까 압류하기 전에 본안 판단 시까지 가압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압류,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그 신청, 이런 거를 할 때 그 가압류, 혹은 행정소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입찰 참가 자격 뭐 조달청에서 어떤 기업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6개월을 뭐 1년을 이렇게 했어요. 1년을 이렇게 1년 정지를, 입찰 참가를 1년 동안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처분을 했는데, 근데 그 기업은 다음 달에 바로 조달청이 공시하는 어떤 입찰에 참가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기업은, 근데 소송은 또 1년 갈 것 같아. 취소소송을 걸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또 같이 거는 거예요. 그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이 빠르게 한 달 정도 안에, 가압류도 한 달 정도 안에 판단해주고, 가압류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안에 빨리 몇 주 안에 가압류를 해주는 거예요. 집행정지도 법원이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안에 빨리 판단해서, 일단 결론은 모르겠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저 제한 처분을 정지를 해놓겠다. 효력 정지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압류, 뭐 가처분, 집행정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판단하는 그것을 결정이라고 합니다. 명령은 판사들이 이제 개별 재판에서, 재판 안에서 무슨 뭐 성명권을 행사하는 명령, 성명 준비 명령 하는 그 개별 재판 안에서 판사들이 하나하나 하는 어떤 그 판단, 요런 거를 명령이라 그래요. 작은 것들.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상소, 자, 1, 2, 3심 이런 걸 어떻게 부르냐. 불복하는 용어도 정해져 있는데, 자, 이제 다 같이 이걸 다 상소라고 하는데, 자, 그 본안 판단에 대해서 졌어요. 내가 1심을 했는데 졌어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조달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걸었는데 졌어요. 그러면 제 의뢰인이랑 저랑 이제 다시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2심에 대해서 다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걸 항소라고 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자, 또 졌어요.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졌어요. 조달청이 또 이겼어요. 그럼 저랑 제 의뢰인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또 불복을, 또 소송 제기를 합니다. 대법원에 제기하는 걸 상고라고 합니다. 3심 상고라고 해요. 자, 그런데 항고와 재항고는 뭐냐? 본안의 판단에 불복하는 2심, 3심을 항소, 상고라고 그러고요. 결정과 명령의 판단에 불복하는 그것을 항고,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에 가는 걸 재항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사실심과 법률심이 있는데 1, 2심을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표현하고요. 법률심, 3심을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뭐 참고로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네.
보시죠. 네. 설명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행정소송의 흐름도 네, 이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좀 쉬고 할까요? 네, 쉬고 합시다. 네, 쉬고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남았으니까 좀 쉬고 합시다. 20분 정도 쉬고 우리 4시 잠깐만 우리 4시 50분까지가 정규 시간 맞죠? 그러니까는 3시 50분 정도까지 우리 쉬는 시간 네, 쉽시다. 네.